안녕하십니까. 뇌과의의 8강입니다. 오늘은 시각계 그리고 색지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룰 내용은 시각계의 구조, 기능 살펴보고요. 그리고 색지각에 관한 이론이 3가지 있는데 그거 살펴보고 끝으로 착시현상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펜을 이렇게 본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그 펜에 반사된 빛이 지금 렌즈를 통해서 지금 안구 안쪽으로 이렇게 투사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 안구 안쪽 이렇게 보여지는 요 표면, 요 부분을 망막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레티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망막에 투사되어지는 요 상이 상하 그리고 좌우가 역전되어서 이렇게 투사됩니다. 꼭 우리 그 영화관에 그죠? 그 영상이 스크린에 투사되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평면이라 3차원적으로 이제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상하가 그죠? 펜의 꼭지가 아랫부분 그리고 밑이 위로 이렇게 상하 그리고 여기 또 좌우가 역전되어서 투사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망막이라는 우리 스크린에 비유할 수 있는 이 망막 부분에 이러한 펜의 그림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것이 이 망막상에 이렇게 새겨진다 할까요? 이미지가 맺힌다 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소위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대상에 반사되고 그 빛이 여전히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투사되어질 때 그 반사되어지는 빛에서 반사되어지는 그 각각의 지점이 상하 좌우가 다 역전되어서 그렇게 망막상에 입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망막 중에 여기 보시면 요만큼의 영역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 말 그대로 이 반은 반점이란 뜻이고 황은 누르항, 누르타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른 반점이란 부분이 있고 그 황반 중에서도 또 이렇게 온폭한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온폭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 바로 중심와라고 합니다. 이 와는 이렇게 온폭하게 함몰되어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한자말이에요. 결국 이 중심화 부분이 이 그림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바로 초점이 맺혀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가장 초점이 또렷하게 맺혀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떨어지는 빛 정보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안구에서 쭉 결국은 뇌 쪽으로 그 소위 빛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지는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시신경이라고요. 시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성되는지 구조와 기능이니까 구조와 관련해서 무엇을 구성되는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그림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보시면 자, 다음 그림은 여기 보시다시피 망막상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망막상의 한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빛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여기서도 지금 렌즈를 통해서 빛이 입력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입력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막의 앞쪽, 안구 안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망막의 뒤쪽, 안구의 뒷면이랄까요? 그렇게 해당합니다. 이 망막의 두께가 우리 신용카드 두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포들이 종류가 크게 한 종류, 그리고 또 2종류, 3종류 크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2종류 더해서 한 5종류가 됩니다만
우린 여기서 5종류 다 살펴볼 필요는 당장에 없고요. 여기서 금방 제가 동그라미 친 그 5종류 중에 3종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세포들이 바로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기라고 부르는 세포들입니다. 이건 이 세포들이 기능에 관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빛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수용기 또는 수용체라는 이름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얘기할 때 그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자물쇠, 열쇠처럼 결합하는 수용체, 수용기, 리셉터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광이라는 이름으로 포토 쓰고, 그죠? 수용기, 리셉터. 그래서 포토 리셉터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 세포들이 하는 기능과 관련된 이름인 거죠.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포예요. 다른 세포들은 빛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세포만이 빛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없다면 또는 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소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수용기가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는 뭐 회색 그리고 뭐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한 4종류의 색깔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광수용기는 크게 추상체 그리고 간상체로 대별됩니다. 추상체는 말 그대로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추상체.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현된 것,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 이것이 바로 추상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상체는 말 그대로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간상체예요. 이 간자, 기둥간자, 기둥간자를 써서 기둥 모양으로 생겼다,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간상체예요. 그래서 광수용기는 크게 이 2종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지금 표현된 것, 이 녀석들이 바로 간상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광수용기는 크게 추상체와 간상체로 나뉘고, 이 그림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실제 망막상에 이제 간상체, 추상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간상체고, 요 뒤편에는 뚜렷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간상체 일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추상체예요. 끝이 뾰족하지 않게 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이게 추상체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일정 면적 안에 지금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더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즉 더 많이 있습니다. 즉 망막 전체에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한 20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추상체는 뭐 숫자를 뭐 우리가 딱히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암기한다는 것은 뭐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숫자를 말씀드려보면 추상체, 원뿔 모양의 추상체가 한 600만 개, 그리고 이 막대기 모양의 기둥 모양의 간상체가 1억 2천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배가 되죠. 어디 눈 한쪽에, 눈이 둘인데 한쪽 망막에 그 정도의 숫자가 이 신용카드 두께 정도 되는 곳에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광수용체의 숫자예요. 그 이외에도 살펴볼 2가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또 나머지 2가지에서 다 합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2번째 기억해야 될 또 세포가 바로 양극세포라는 겁니다. 양극세포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세포들이 이런 색깔을 지닌 건 아니죠. 우리 이제 구별하기 좋아라고 이렇게 구별하기 쉽도록 색깔을 칠해 놓은 것인데, 양극세포는 세포체 중심에 돌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다. 즉 세포체를 중심으로 돌기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다 해서 양극세포라 부르는 겁니다. 바이폴라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영어는 생략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세포가 여기에 보이시는 이 세포, 노란색, 좀 황금색으로 표현된 이 세포들이 바로 신경절 세포입니다. 신경절 세포.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가지는 생략하고 망막을 이루는 우리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그룹의 세포 신경세포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절 세포의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신경절 세포의 축사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망막에서 뇌로 빛 정보를 전달하는 바로 시신경, 여기 지금 시신경이라고 표현되는데 시신경을 이루게 됩니다. 즉 시신경은 바로 신경절 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발이 바로 이제 시신경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시신경 섬유라고 했는데 이 섬유라는 것이 바로 그 축삭을 또 달리 일컫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빛이 이 방향으로 여기서도 빛의 방향 이 화살표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다른 세포, 신경절 세포나 양극 세포나 그 위에 또 다른 세포들은 빛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빛이 결국은 어디? 이 광수용기, 추상체와 간상체. 여기 보여주시면 추상체와 간상체 이 부분, 또는 요 부분,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요 부분, 그리고 원뿔처럼 생긴 요 부분. 여기 보면 여기 줄무늬가 좀 있죠. 줄무늬가 있죠. 요 부분에 빛이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이 막대 부분이나 이 원뿔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에 있는 단백질이 빛에 반응해서 이 광수용기가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그 전기 신호가 그 다음 세포 어디? 양극 세포로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또 이 양극 세포가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이 양극 세포의 전기 신호가 또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절 세포로 전달되어지면 신경절 세포가 이 축삭, 즉 시신경을 이루는 신경절 세포의 축삭을 통해서 활동 전이를 뇌로 쭉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망막에서 신호 전달 방향, 빛은 이 방향으로 들어왔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빛을 상징화하는 그죠? 빛 정보에 대한 전기 신호는 이렇게 반대 방향이랄까요? 망막의 앞쪽으로 진행한 다음에 신경세포의 축삭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입력되어져서 그것이 또 시냅스에서 뇌에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소위 뭘 본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망막에서 그러한 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처리된 신호가, 즉 시각 정보가 여기 적어놓는데 시신경을 통해 지금 이것이 지금 시신경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지금 이것이 다발로 그려져 있지만 이걸 이루는 구성 요소가 바로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에요. 신경절 세포 축삭들이 모여서 이런 시신경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신 대로 이렇게 서로 접해 있는 부분, 이 부분 이후로는 이걸 시신경이라 부르지 않고 또 달리 부르는 그런 전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두 개? 예, 오른쪽 왼쪽의 시신경이 만난다고 할까요? 그 지점, 여기까지만 시신경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망막으로부터 시작된 빛 정보에 관한 전기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쭉 들어가서는 어디? 여기 보시면 시상, 이 부분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시상에 도달합니다. 즉 시상에 가서 시상에 있는 세포들과 시냅스를 하는 거죠. 시상은 감각 중개소라고 별명이랄까요? 그 기능에 붙인 이름이에요. 후각을 제외하고 모든 감각들이 지금 이 대뇌 겉질로 가서 정보가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처리가 될 텐데 바로 이 대뇌 겉질로 가기 전에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가 여기 가서 한번 시냅스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상을 감각중개소라고 그렇게 기능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시냅스해서 그 전달받은 신호를 이 시상에 있는 세포가 또 쭉 축삭을 뻗어서 어디로? 바로 후두엽. 네. 이만큼이 그죠? 후두엽이 되겠죠. 후두엽 중에서도 바로 안쪽, 오른쪽 뇌, 왼쪽 뇌.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부터 뭐 어떤 방향인지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이 그림은 뇌를 밑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걸 복측면 뭐 이렇게 복측에서 바라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배란 뜻이란 건 익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와 연결된 선상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뇌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측두엽이 될 테고 금방 말씀드린 이게 후두엽이 될 텐데 이게 오른쪽 뇌, 왼쪽 뇌가 되겠죠.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이렇게 서로 호두처럼 이렇게 접해 있다라는 얘기는 익히 드린 적이 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그 접해 있는 안쪽 부분, 후두엽 중에서도 이렇게 안쪽과 뒤쪽 끝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요 부분으로 시각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후두엽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대뇌 겉질 또는 대뇌 피질을 뭐라 하느냐? 1차 시각 피질 이렇게 얘기해요. 1차 시각 피질. 1차란 말이 있다면 2차, 3차 이런 게 있다는 뜻이죠. 2차, 3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후에 이제 보기로 하고 이렇게 뭐 시각 정보가 쭉 전달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각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2차, 3차까지 다 포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내용 관련해서 지금 소개드리는 바로 이제 시각계에 관한 이제 상당 부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막에서 시작해서 시신경 거쳐서 시상에 가서 한번 시냅스하고 시상에 있는 세포가 그 신호를 또 어디 1차 시각 피지에 있는 세포에 가서 시냅스를 통해서 또 신호 전달하게 되고 1차 시각 피지에 있는 세포는 또 그 다음 2차, 3차로 그렇게 신호를 전달한 과정 중에 우리는 소위 본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은 아까 시신경이 시작되는 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망막이고 그리고 요 부위가 추상체, 간상체로 이루어진 광수용기가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양극세포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망막 안쪽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 층이 바로 신경절 세포들이 있는 층이 되겠죠. 되겠죠가 아니라 신경절 세포가 있는 층입니다. 그리고 신경절 세포들의 축삭이 지금 쭉 모여서는 망막 전체에 걸쳐서 다 그것이 뇌로 들어간다면은 그것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비효율적이겠죠. 축삭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서 쭉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 시신경이 되는 것이죠. 시신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신경을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에는 뭐 광수용기가 없고 다른 세포들도 없어요. 즉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포는 광수용기, 추상체 그리고 간상체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세포들이 중간에 뭐 기능을 못하거나 뭐 손상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 경험을 못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빛에 대해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양극세포나 신경절 세포는 빛에 대해 반응하지 못해요. 걔들은 광수용기로부터 시작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빛에 대해서 일단 반응하는 그런 세포는 광수용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광수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위에 도달하는 빛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위를 바로 맹점이라 그래요.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 해서 맹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도달하는 빛 정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맹점이 결국 뭐요? 신경질 세포의 축삭이 시신경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이 맹점인데, 그 같은 지점을 혈관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또 지나가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위치를 보이는 거죠. 자, 이거 실제 눈을 검안경을 통해서 눈을 이렇게 벌리고 검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눈 안을 보면서 찍은 거예요. 즉 망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짙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황반이 되고요. 황반, 누런 반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황반 중에서도, 황반 부위 중에서도 요 가장 중심에 요 부분이가 중심와다. 중심에 있는 온폭 들어간 곳이다. 이 부분이 바로 초점이 잡히는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밝게 보이는 이 부분, 검안경으로 이렇게 안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빛을 비췄기 때문에 여기 밝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왜 안 밝게 보이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 밝고 여기가 더 밝게 보이냐 하면은, 바로 신경질 세포의 축삭이 마리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마리집이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질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빛에 이렇게 반사되어서 환하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다? 금방 왜 환하게 보인다 했죠? 바로 신경질 세포의 축삭들이 마리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바로 신경질 세포의 축삭들이 마리집으로 쌓여서 모여 있는 부분이 어디 있죠? 바로 시신경이 시작되는 바로 맹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이에요. 이 부분이 맹점. 그래서 여기 있으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써놨어요. 맹점.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 황반 아까 말씀드린 소개드렸고, 중심화 초점 부위 이렇게. 그래서 실제 망막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맹점이 신경질 세포의 축삭이 시신경을 이루는 바로 망막상의 부위다. 근데 그 부위에 또 뭐 혈관이 들락날락한다. 여기서 보시면 혈관이 여기서부터 쭉 거미줄이랄까 이렇게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지금 쫙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포들도 결국 에너지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야지만이 그죠? 생존하고 이 신호 처리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혈관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시신경이 시작 때문에 맹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눈은 오른쪽 눈의 망막을 찍은 걸까요? 왼쪽 눈의 망막을 찍은 걸까요? 제가 여러분이 그죠? 뭐 사진 지식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뭐 알아내기가 좀 힘들겠죠. 요건 뭐 이렇게 정면에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요건 왼쪽 눈의 망막을 찍은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맹점은 중심화보다 코 쪽에 가까워요. 여기가 코, 여기가 코가 있다면 코 비슷하게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코가 엄청 뾰족한데, 지금 코가 있다면은 맹점은 두 눈에 다 있죠. 그런데 바로 망막의 가장 정중간에 말고 센터 중심에 중심화 초점이 잡히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맹점은 코에 더 가까운 쪽에 있어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죠. 맹점이 코보다 중심화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이게 거리상으로도 그죠? 낭비랄까요? 비효율적인데, 바로 맹점이 중심화보다 코 쪽에 가까이 있으면 거리도 짧고 구조적으로 배치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맹점은 코에 가깝다. 중심화보다. 그러면 요건 바로 왼쪽 눈의 망막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맹점 한번.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맹점을 찾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보는 대상,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검은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덧셈 기호가 있는데 이걸 볼 때 이것이 상하 좌우가 다 역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요거는 중심와에 맺히도록 하고 요건 요 부위, 요 부위는 맹점에 맺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다면은 좌우가 상하도 그렇지만 좌우가 역전되니까 지금 이 그림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요 부위는 맹점에, 요 부위는 중심화에 떨어뜨리려면은 뭐 한쪽 눈에서 두 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에서 떨어뜨리려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맹점은 코에 가깝다 그랬죠. 전 지금 요 그림 그대로 지금 모니터 상에 지금 노트북 상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자료 갖고 계시면 자료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좌우가 역전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맹점에 떨어뜨려야 돼요. 이 부위를. 그러면은 이것이 맹점 아까 코 쪽에 가깝다 했죠. 그러면 오른쪽 눈이 아니라 왼쪽 눈을 가지고 지금 하려는 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 눈에 맹점을 한번 찾아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눈 감고, 자, 왼쪽 눈을 뜨고, 왼쪽 눈으로 어디 이 덧셈 기호를 딱 응시합니다. 그러면 이 덧셈 기호가 어디 중심화 초점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눈을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전진하거나 후퇴해 보세요. 그럼 전진하다 보면은 딱 그 각도가 지금 이 부위가 맹점에 떨어지는 게 되면은 이 부위가 빈 공간이 보이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바로 이 부위가 맹점에 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위보다 더 가까이 가면은 여기가 빈 것이 보이고 더 멀리 오면은 빈 것이 보여요. 자, 저는 딱 이 위치가 지금 이 부위가 제 맹점에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까 맹점에 떨어지는 빛 정보는 거기에 광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빈 공간이 경험되지 않는 그 맹점 부위에 손가락을 가르치니까, 손가락을 지금 화면에 가르치니까, 이 부위에 놓으니까 제 손가락도 이만큼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도 이만큼 잘려나오고 없어요. 왜? 금방 말씀드린 맹점에 떨어진 빛 정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에 이 덧셈 표시를 딱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눈 망막의 중심화에 초점이 딱 잡히고, 그리고 눈동자는 굴리시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말고, 굴리시지 말고 이렇게 거리를 가까이 멀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이 부분이 아까 앞서 아래 위로 있는 막대처럼 딱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한 선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한번 찬찬히 해보십시오. 앞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 선이 그 빈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니까 그 부위에 관한 시각 정보가 없고, 그리고 아래 이 선이 일직선으로 어긋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니까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없고 이 좌우선이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뇌가
진화된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그리고 뭐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도 네 발 보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평, 즉 땅에 대해서 눈이 어떻게 좌우로 땅에 대해서, 그죠? 평행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발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러한 경계선들, 그게 나무가 되었던, 그죠? 절벽에 깎은 면이 되었던, 뭐 비스듬한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되었던,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선들은 다 진행하는 것이 경사가 졌던, 곧게 떨어졌던 간에 다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뭔가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다가 그것이 어긋나서 다시 진행되어지는 이런 식의 경계선은 인공 구조물이나 우연히 특별하게 어떠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굉장히 드물죠. 바로 그런 경계선이란 것이 우리 유기체한테, 특히 이제 다른 동물을 포함한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알아보는데, 그 형체를 알아보는데, 그것이 포식자인지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그 경계선이 중요한데,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선들은 앞서 봤던 그 그림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계선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진화된 시각 시스템이 어디 뇌 안에서, 맹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뇌 안에서 그것은 하나의 일직선이야.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그 부분이, 즉 연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망막에 떨어지면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선이고 밑에서 위로 향하는 선이라면은 그 중간도 검은 선의 연속일 거야 라고 진화를 통해서 뇌에 이미 선천적으로 딱 마련된 시스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 정보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감각에 적용되는 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뇌 안에 갖추어져 있는 선천적인, 그리고 이후에는 오늘 내용 중에 후천적인 것도 보겠습니다만, 선천적으로 갖춰진 시스템에서 이미 내려진 해석에 의해서 그 감각 정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응적이게끔 해석하는 거예요. 달리 하면 왜곡한다고도 볼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향하는 이런 경계선들은 결국 산의 높고 낮음, 그죠? 땅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나로부터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어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아래 위로 앞서 봤던 그 경우처럼 하나로 합쳐버린다면은 오히려 이 경우는 우리에게 거리라든지, 그죠? 멀고 가까운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서 아래 위의 선처럼 그렇게 하나의 일직선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맹점에 떨어졌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뇌에서 좌우로 향하던 선이 그대로 연속된 것일 거야 라고 해석 내려서 하나의 선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화를 통해서 우리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주어진 시각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해석이 우리의 감각을 그렇게 적응적이게끔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가 아니라 우리의 적응적이게끔 변형시켜서, 달리하면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생존에 효율적이게끔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게끔 뇌는 만들어져 있다는 것. 물론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그러한 뇌의 시스템이 지금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에도 적용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적응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자, 맹점. 그런데 우리는 왜 평소에 이렇게 맹점을 경험하지 못하죠?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속에 분명히
맹점에 빛이 떨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위는 그 주변 부위에 의해서, 즉 주변 맥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 부위가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흰 벽을 보고 있다, 아니면 뭐 빨간 벽을 보고 있다, 어떤 벽을 보고 있다 할 때 분명히 벽의 어떤 지점이, 그죠? 맹점에 떨어지는 부위가 있지만 그 부위가 뭔가 뻥 비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다 채워져 보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상하 좌우 주변이 다 흰색의 벽이라면은 맹점에 떨어지는 그 부위도 같은 색의 벽이지, 갑자기 그 부위가 검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튀어나왔다든지 함몰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죠? 확률적으로 드무니까 바로 그 부위는 그 주변 상황, 맥락과 일치하게끔 그렇게 뇌에서 해석해서 맹점에는 아무 정보가 없지만 동일하게끔 그런 배경과 맥락이 맞게끔 일치되게끔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게 뇌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 넣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채워 넣기. 현상이란 말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fill in이라고 그래요. fill in, 채워 넣기 현상. 근데 이것은 지금 맹점과 관련해서 시각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채워 넣기, 금방 말씀드린 그 주변 맥락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보가 없더라도 일치되게끔, 일관성 있게끔 이렇게 상위 내에서 우리 감각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현상, 즉 채워 넣기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 방식대로, 달리하면은 뇌의 방식대로 우리는 본다,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 이러한 경구는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바로 그 뇌의 방식이라는 것이, 달리하면 내 방식이라는 것이, 뇌의 방식이라는 것이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그 방식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 플러스해서 선천과 후천이 역동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해석, 달리하면 지각 시스템이 우리의 감각을 적응적이게끔 바꾼다, 달리하면 왜곡시킨다. 그래서 오늘 끝자락에 착시 현상이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지각 시스템, 해석 시스템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할 수 있죠? 바로 가소성, 경험으로 인해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소성 우리가 벌써 앞선 시간에 배웠었죠. 자, 채워 넣기는 맹점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맹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채워 넣기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색지각 이론입니다. 우리는 색깔을 색채지각, 색채지각, 색깔지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도대체 색깔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바로 지각이란 감각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과정이라면, 지각이라는 것은 이미 금방 채워 넣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해석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은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다. 앞서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색깔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론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색깔을 우리 이렇게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기 전에 바로 이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색은 어떻게 볼까? 이 동영상이 우리가 다루될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 have heard that light is a kind of wave, and that the color of an object is related to the frequency of light waves it reflects. High frequency light waves look violet, low frequency light waves look red,
and in between frequencies look yellow, green, orange, and so on. You might call this idea physical color, because it says that color is a physical property of light itself. It's not dependent on human perception. And while this isn't wrong, it isn't quite the whole story either. For instance, you might have seen this picture before. As you can see, the region where the red and green lights overlap is yellow. When you think about it, this is pretty weird. Because light is a wave, two different frequencies shouldn't interact with each other at all. They should just coexist, like singers singing in harmony. So, in this yellow-looking region, two different kinds of light waves are present. One with a red frequency, and one with a green frequency. There's no yellow light present at all. So, how come this region, where the red and green lights mix, looks yellow to us? To understand this, you have to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biology, in particular, about how humans see color. Light perception happens in a paper-thin layer of cells, called the retina, that covers the back of your eyeball. In the retina,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light-detecting cells, rods and cones. The rods are used for seeing in low light conditions, and there's only one kind of those. The cones, however, are a different story. There are three kinds of cone cells that roughly correspond to the colors red, green, and blue. When you see a color, each cone sends its own distinct signal to your brain. For example, suppose that yellow light, that is, real yellow light with a yellow frequency, is shining on your eye. You don't have a cone specifically for detecting yellow, but yellow is kinda close to green and also kinda close to red, so both the red and green cones get activated, and each sends a signal to your brain saying so. Of course, there's another way to activate the red cones and the green cones simultaneously, if both red light and green light are present at the same time. The point is, your brain receives the same signal regardless of whether you see light that has the yellow frequency or light that is a mixture of the green and red frequencies. That's why, for light, red plus green equals yellow. And how come you can't detect colors when it's dark? Well, the rod cells in your retina take over in low light conditions. You only have one kind of rod cell, and so there's only one type of signal that can get sent to your brain, light or no light. Having only one kind of light detector doesn't leave any room for seeing color. There are infinitely many different physical colors, but because we only have three kinds of cones, the brain can be tricked into thinking it's seeing any color by carefully adding together the right combination of just three colors, red, green, and blue. This property of human vision is really useful in the real world. For example, TV manufacturing. Instead of having to put infinitely many colors in your TV set to simulate the real world, TV manufacturers only have to put three, red, green, and blue. Which is lucky for them, really. 네, 동영상에 보시면 착각한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경우는 이제 보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결국 뇌의 방식대로 그 뇌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그리고 매 시간 하는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가소성 덕분에 변화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각, 즉 경험하게 되어진다. 달리 하면 해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시각과 관련된 착각, 착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봤었던 그 내용이 바로 다음 볼 내용, 색지각 이론 중에 첫 번째 삼원색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광수용기에는 우리가 간상체 그리고 추상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간상체 이걸 로드 이거는 콘 이렇게도 원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막대기란 뜻이고 원뿔이란 뜻이죠. 간상체는 어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간상체는 우리가 소위 빛이라 얘기하는 그 파장대에서 반응하는 특성이 하나만 지닌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간상체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소위 볼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이외에도 빛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전자기파들이 더 많지만 우리 망막 안에 있는 광수용기 바로 이것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즉 이것들과 작용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한 350 좀 될까요? 한 400 부근에서 한 700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가시광선은 어떻게 정해지죠? 바로 우리 망막에 있는 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전자기파, 그 범위가 가시광선이에요. 그 이외에도 있죠. 전자기파는. 이보다 더 길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쪽 갈수록 이제 숫자 높아지니까 파장이 길게 되면은 이거는 적외선이 될 테고, 요거보다 파장이 더 짧게 되면은 자외선이 될 텐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본다, 소위 본다, 경험하는 다른 동물들 있죠. 그 녀석들은 바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에 반응하는 광수용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광수용기는 바로 이 두 종류는 이 범위에 있는 파장대에 있는 전자기파에만 반응해요. 달리하면은 반응할 수 있는 단백질만 갖고 있어요. 어디 아까 간상체와 추상체 그 끝부분에 단백질들이 그죠? 빛에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전기 신호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 바로 이 가시광선이라는 이름 붙인 이 파장대의 전자기파에만 반응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만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시광선이라고 붙여지는 요 범위가 그렇게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가시광선 안에 지금 요 막대세포, 지금 간상체를 달리 막대세포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한자말이라서 이제 한글로 부를 때 막대세포라는데, 막대세포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막대세포들이 어디? 지금 500나노미터 파장대에서 전자기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 점점 짧아지면은 반응 수준이 떨어지고, 점점 길어지면 또 반응 수준이 떨어지는 이러한 한 그룹의, 단일 그룹의 막대세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색 지각에 있어서는 하는 역할이 없죠. 그래서 얘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의 유무에 민감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특성을 가진 광수용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반응 특성 자체가 하나를 가진 간상체밖에 없기 때문에, 즉 간상체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체는 여기 보시면은 단파장, 추상체는 한글 쓸 때는 원뿔세포라고 불러요. 원뿔세포. 원뿔 모양, 원뿔세포.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단파장 원뿔세포 그룹이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 그리고 짧거나 길어지면은 반응 수준이 떨어지는,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 그룹이 있고, 장파장 원뿔세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추상체는 3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야. 3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야.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반응 수준이 떨어지는 3그룹의 추상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단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는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경험하는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는 녹색이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장파장 원뿔세포는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경험하는 그러한 파장대에 그런 파장대에 가까운 전자기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서, 추상체는, 요건 좀 지울까요? 지우고, 영어도 지우고, 추상체는 단파장 추상체, 그리고 중파장 추상체, 그리고 장파장 추상체로 나뉘는데,
단파장 추상체는 우리가 파랗다라고 파란색이라고 경험하게 되지는 그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B, 블루, 블루의 B를 따서 B.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는 녹색이라고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green. 그리고 장파장 추상체는 우리가 빨간색이다라고 경험하게 되는 그 파장대에 가깝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red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각각의 추상체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RGB, 우리 RGB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RGB가 뭐예요? 결국 빛의 삼원색이죠. RGB가. 빨강, 파랑, 녹색. 이게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인 파란색이라고 내가 지각하게 되는 그 파장대에 중파장보다도 장파장보다도 단파장 원뿔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는 우리가 녹색이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파장대에 단파장보다도 장파장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파장 추상체 원뿔세포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장파장 추상체는 그렇죠? 빨간색에 가까운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중파장이나 단파장보다. 그래서 얘는 바로 장파장 원 추상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의 상대적인 반응 비율을 계산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우리가 소위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야. 이 복잡한 처리 과정을 이제 뇌에서 시냅스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단파장 원뿔세포만 반응하면은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파장 원뿔세포만 반응해서 녹색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장파장 원뿔세포만 반응해서는 우리가 빨간색에 가까운 색깔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빨주노초 파남보, 금방 말씀드린 빛의 삼원색, RGB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색깔의 경우도 우리가 특정한 어떤 색깔을 경험할 때는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이 각각 반응하는 정도가 있어요. 파란색에 가까울 때는, 아니면 파란색일 때는 단파장 원뿔세포라 이름 붙인 원뿔세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반응하고, 그리고 중파장, 장파장의 경우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색에 대해서는 각각의 추상체 그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것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각각 반응하고 해서 이 세 그룹의 원뿔세포, 즉 추상체의 상대적인 반응 비율이 어떻게 뇌에서 계산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파랑이다, 녹색이다, 빨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색깔들도 우리가 지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걸 삼원색 이론이라 그래요. 망막상에서 광수용기는 그냥 가장 민감한 파장대에 반응하는 원뿔세포들이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단지 그것뿐인데, 그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원뿔세포들이 반응 활성 정도가 뇌로 전달되어서 뇌 중에서 우리가 봤던 1차 시각피질, 그리고 2차, 3차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시냅스 하면서 복잡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 이 각각의 그룹의 추상체의 반응 비율들이 계산되어서 파랑일 경우에는 단파장은 어느 만큼, 중파장은 어느 만큼, 장파장은 어느 만큼 해서 이거는 파란색, 그리고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또 단파장은 어느 만큼, 중파장은 어느 만큼, 장파장은 어느 만큼 해서 청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들을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것, 즉 뇌에서의 해석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망막 수준에서
원뿔 세포의 반응만으로는 우리가 색깔을 경험할 수 없죠. 이걸 바로 삼원색 이론이라 합니다. 삼원색 이론. 여러분, 정록생명, 적색과 녹색, 즉 레드와 그린,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뭐냐면은 바로 적색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 장파정 원뿔 세포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파정 원뿔 세포죠. 근데 장파정 원뿔 세포, 중파장 원뿔 세포, 저 원뿔 세포 추상체 같은 말인데 제가 지금 원뿔 세포 자꾸 이거 보다 보니까 원뿔 세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장파장 추상체, 중파장 추상체의 그 빛에 반응하는 끝부분이, 빛에 반응하는 부분이 단백질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빨갛다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파장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이 있고, 우리가 녹색이라고 경험하는 그런 중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을 가진 추상체가 있는데, 이 유전적인 이유로 중파장 추상체와 장파장 추상체에서 달리 만들어져야 할 이 단백질이 유전적인 이유로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파장, 장파장이 반응하는 그러한 파장대의 민감도가 둘 사이에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색과 녹색 생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록생명은 뭐 삼원색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뒤에 나머지 이론들도 보겠지만 당연히 이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색깔 지각 과정도 공이 작용하고 나머지 두 개의 과정들도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립과정 이론이요. 자, 이 그림을 어떤 지점이든 관계없습니다만 뭐 중앙을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을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눈동자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참 동안 쳐다보고, 그런데 밝은 불빛 아래서 해야 돼요. 왜? 아까 추상체는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에 민감하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색깔 지각에 관여하지 못한다. 왜?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색지각에 관여한다. 어떻게 색지각에 관여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각각의 파장대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상이한 세 그룹의 추상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건 복습겹 되었는데, 이거 보실 때 어두운 곳에서 보시면 안 되죠. 왜?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작동하는, 민감하게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광수용계니까. 그래서 추상체는 지금 색지각과 관련되니까 지금 밝은 곳에서 이 중심 부분을 뭐 이쪽을 봐도 되고 관계없지만 그래도 뭐 중심 부분을 보면 좋겠죠. 중심 부분을 한참 쳐다봅니다. 보시는 중에 눈동자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반사되어지는 빛이 망막상에 동일한 광수용기, 바로 동일한 추상체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넉넉하게 보신 다음에 흰 종이를 딱 보시면 거기에 잔상이 남아요. After 뭐 제가 또 필기체를 쓰게 되는데요. After 이미지에서 잔상이 남아요. 근데 잔상이 남는데 이것이 색깔이 보여요. 이게 오렌지, 즉 주황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라임해서 뭐 약간 녹색빛, 청록색 아니면 뭐 청록색의 녹색빛, 녹색 계통의 빛을 띠는 라임이 보이고, 이거는 뭐 형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바나나, 그래서 노란색이 보이고,
이건 사과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보여요. 바로 이러한 부적 색채 잔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적 색채는 제가 여기다 쓸까요? 이건 네거티브 컬러, 부적 색채 장상, 네거티브 컬러 애프터 이미지라고 해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험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살펴봤던 삼원색 이론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바로 대립과정이론, Opponent Process Theory라 하는데, 바로 망막에서 봤던 신경절 세포가, 신경절 세포는 양극세포를 통해서 광수용기로부터 빛에 관한 전기 신호를 쭉 받아들여서 뇌로 보내는 세포죠. 바로 신경절 세포가 추상체로부터도 간상체로부터도 신호를 받을 텐데, 지금 바로 색깔 지각과 관련된 추상체의 그런 활동하는 정보가 신경절 세포로 쭉 수렴되어서 받아들일 텐데, 이렇게 한 색깔을 뚫어지게 집중하다 보면은 바로 여기에 반사된 빛이 어디 망막상에 동일한 추상체를 계속 자극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흰 종이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빛에 대해서 자극받던 추상체가 피로해지면서 신호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다가 흰 종이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그 리바운딩 현상으로, 리바운딩 현상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름 붙이는 리바운딩 현상에 의해서 바로 각각의 이 빛,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부적 색채 장상, 네거티브 컬러 애프터 이미지가 오렌지 주황색, 라임 녹색빛, 바나나 노란색, 사과 빨간색이지, 이 색깔 자체는 지금 다 제 눈에는 푸르게 좀 검게 뭐 어떻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색의 뭐 보색에 해당하는 색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노란색, 라임 청록색, 뭐 녹색, 바나나 노란색, 라임 제가 노란색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오렌지 노란색이 했나요? 오렌지 주황색, 그리고 라임 녹색, 그리고 바나나 노란색, 사과 빨간색이 바로 여기 현재 보여지는 이 색에 대한 보색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경절 세포가 추상체로부터 받던 신호, 그것이 더 이상 처리되지 않게 되어지면, 즉 달리하면 추상체가 보내주는 그 신호에 의해서 신경절 세포의 반응이 필요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다가 흰 종이나 흰 벽을 보게 되지면은 리바운딩 현상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신호 처리에 의해서 바로 색깔을 보색에 해당하는 색을 우리가 잔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대립과정 이론이라 합니다. 신경절 세포가 어떻게 피로해지며 그 추상체 반응이 어떻게 피로해지며, 그것이 신경절 세포에서는 흰 종이를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리바운딩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지는, 이것이 더 많은 배경 지식과 더 자세한 그런 전기생리학적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리뭉실하게 추상체가 피로해지면은 더 이상 신호를 신경절 세포로 보내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흰 종이를 보게 되면은 리바운딩 현상이라 이름 붙인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보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을 바로 대립과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부적 색채 장상을 경험하는 것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바로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색지각 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원색 이론 플러스 대립과정 이론에 의해서 우리는 색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경우 보시면 이것이 동일한 큐빅인데 노란 불빛 아래 있고 파란 불빛 아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거 요거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지각하게 되어지고 파란 불빛 아래 있는 요것들도 다 빨간색이라고 지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부분만 떼냈어요. 요 부분 떼내더라도 요건 그대로 노란 불빛 하에 지금 빨간색, 다른 색깔도 있지만 지금 이제 빨간색, 그 예를 드는 거요. 빨간색을 경험하고 이것도 그죠? 파란 불빛 아래 빨간색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자, 빨간색만 딱 떼내봤어요. 즉 배경이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는 다 파란 불빛 아래 불빛이라는 배경이 있었죠. 배경만 없고 바로 빨간색이라고 우리 그러한 배경하에서 노란 불빛이라는 배경하에서 파란 불빛이라는 배경하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배경이 빠지고 빨간색이라고 동일하게 빨간색이라고 지각했던 그것만 딱 떼놓고 보니까 이거는 주황색에 가깝고 이거는 검정색에 가까워요. 실제 우리가 빨갛다고 경험했던 것들이 반사시키는 그러한 빛은 바로 여기 보여지는 식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빛인데 노란, 파란 각각의 배경하에서는 이것이 공이 동일한 빨간색으로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색깔, 이 경우는 빨간색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색깔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소위 색깔이라는 그 자체가 반사시키는 전자기파 그것을 감각,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맥락하에서 있냐에 따라 우리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색 지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 노란 불빛 아래서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빨간색을 실제는 이건 빨간색이 아니지만 그죠? 이거는 노란색을 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뇌 안에서 바로 이 노란색 배경을 상쇄시킨다 할까요? 그러한 지각, 해석 과정에 의해서 빨갛다라고 경험하게 되시고 빨간색이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뭐 배경이 파란색이니까 파란 불빛 아래서 우리는 이 색깔을 지각한다라고 뇌에서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소를 상쇄시키고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색이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맥락,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각한다는 거죠. 바로 앞서 맹점의 경우에도 그죠? 어떤 맥락 하에서냐,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냐, 좌우로 향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맹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주변 자극에서 그것이 채워진다. 이 경우에도 바로 채워넣기라고 부르진 않지만 아까 맹점에서의 채워넣기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해석해서 지각한다. 그런 상황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은 뇌에 이미 진화를 통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지각 처리 시스템 플러스 매 순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었어요. 이 밑에 제가 읽어보면 색 지각에 대한 맥락의 영향이에요. 맥락 또는 상황, 뭐 배경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각 블록에서 어떤 타일들은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맥락을 제거하고 나면 빨갛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왼쪽에서는 주황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자주색으로 보인다. 저는 아까 검은색이라 했는데 자주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레티넥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까 망막을 레티나라고 그런다 했죠. 그리고 콜텍스를 아니라 콜텍스가 대뇌 피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망막상의 그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뭐 대뇌 피질의 그러한 처리 과정, 즉 해석 과정도 같이 관여해서 일어나는 색지각이다 해서 바로
레티나 플러스 콜텍스 할 때 레티나에 NITIN 그리고 콜텍스 할 때 X 이걸 붙여서 레티넥스 레티넥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붙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레티넥스 이론이랍니다. 이 경우에 망막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호 처리뿐만 아니라 즉 감각 처리 과정에 해당하겠죠. 뿐만 아니라 대뇌에서의 지각 과정, 즉 해석이 관여해야지만이 설명할 수 있는 색지각 이론, 색지각 현상이다 해서 레티넥스 이론에 부르고 앞에 봤던 나머지 두 가지 그런 색지각 과정하고 다 이 세 가지의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색 경험을 하게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앞에 삼원색 이론이랑 그리고 대립과정 이론은 다 망막상에 삼원색 이론은 추상체 세포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각각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립과정 이론은 그러한 추상체로부터 신호를 수렴받는 신경절 세포가 어떤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뭐예요? 신경절 세포도 그렇고 추상체도 그렇고 다 망막상에 있는 세포들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각되어지는 색지각 경험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당연히 망막의 추상체도 반응해야 되고 신경절 세포도 반응해야 되지만 뇌의 해석 과정까지 필요한 그러한 색지각이다, 경험이다 해서 레티넥스 이론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이론은 망막 수준에서 그리고 레티넥스 이론은 대뇌의 그런 처리 과정, 즉 해석 과정까지 포함된 것이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앞서 봤던 맹점에서 일어나는 체오 넣기하고도 결국 지각이라는 이 경우에 색지각이고 앞에서는 그죠 맹점 부분을 해석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해석 과정, 지각이라는 그런 해석 과정이 우리 경험 속에 항상 관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앞서 삼원색 이론이나 대립과정 이론은 그렇지 않죠. 자, 세 번째 착시 현상입니다. 자, 착시 현상이 당신의 두뇌를 속이는 방법에서 이것도 동영상 하나 보시고 뒤에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is out. Here's a grid. Nothing special, just a basic grid. Very gritty. But look closer. Into this white spot at the center, where the two central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intersect. Look very closely. Notice anything funny about this spot? Yeah, nothing. But keep looking. Get weird and stare at it. Now, keeping your gaze fixed on this white spot, check what's happening in your peripheral vision. The other spots, are they still white? Or do they show weird flashes of gray? Now look at this pan for baking muffins. Oh, sorry, one of the cups is inverted. It pops up instead of dipping down. Wait, no, spin the pan. The other 5 are domed now? Whichever it is, this pan's defective. Here's a photo of Abraham Lincoln, and here's one upside down. Nothing weird going on here. Wait, turn that upside down one right side up. What have they done to Abe? Those are just 3 optical illusions, images that seem to trick us. How do they work? Are magical things happening in the images themselves? While we could certainly be sneaking flashes of gray into the peripheral white spots of our animated grid, first off, we promise we aren't. You'll see the same effect with a grid printed on a plain old piece of paper. In reality, this grid really is just a grid, but not to your brain's visual system. Here's how it interprets the light information you call this grid. The white intersections are surrounded by relatively more white on all 4 sides than any white point along a line segment. Your retinal ganglion cells notice that there is more white around the intersections because they are organized to increase contrast with lateral inhibition. Better contrast means it's easier to see the edge of something, and things are what your eyes and brain have evolved to see.
Your retinal ganglion cells don't respond as much at the crossings because there is more lateral inhibition from more white spots nearby compared to the lines which are surrounded by black. This isn't just a defect in your eyes. If you can see, then optical illusions can trick you with your glasses on or with this paper or computer screen right up in your face. What optical illusions show us is the way your photoreceptors and brain assemble visual information into the three-dimensional world you see around you, where edges should get extra attention, because things with edges can help you or kill you. Look at that muffin pan again. You know what causes confusion here? Your brain's visual cortex operates on assumptions about the lighting of this image. It expects light to come from a single source, shining down from above. And so these shading patterns could only have been caused by light shining down on the sloping sides of a dome or the bottom of a hole. If we carefully recreate these clues by drawing shading patterns even on a flat piece of paper, our brain reflexively creates the 3D concave or convex shape. Now for that creepy Lincoln upside down face. Faces trigger activity in areas of the brain that have specifically evolved to help us recognize faces, like the fusiform face area, and others in the occipital and temporal lobes. It makes sense, too. We're very social animals with highly complex ways of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hen we see faces, we have to recognize they are faces and figure out what they're expressing very quickly. And what we focus on most are the eyes and mouth. That's how we figure out if someone is mad at us or wants to be our friend. In the upside-down Lincoln face, the eyes and mouth were actually right side up, so you didn't notice anything was off. But when we flipped the whole image over,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face, the eyes and mouth, were now upside down, and you realized something fishy was up. You realized your brain had taken a shortcut and missed something. But your brain wasn't really being lazy. It's just very busy, so it spends cognitive energy as efficiently as possible, using assumptions about visual information to create a tailored, edited vision of the world. Imagine your brain calling out these edits on the fly. Okay, those squares could be objects. Let's enhance that black-white contrast on the sides with lateral inhibition. Darken those corners. Dark gray fading into light gray. Assume overhead sunlight falling on a sloping curve. Next. Those eyes look like most eyes I've seen before. Nothing weird going on here. See, our visual tricks have revealed your brain's job as a busy director of 3D animation in a studio inside your skull, allocating cognitive energy and constructing a world on the fly, with tried and mostly, but not always true, tricks of its own. 네, 동영상에서 즉각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예측해서 지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성보다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존과 관련해서 빠르게 반응해서 적응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판단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해석, 즉 지각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확하냐가 아니라 그 상황 맥락에 맞게끔 나한테 적응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적응적으로 해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마련된 시스템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가소성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바로 지각, 해석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대상에 대해서 감각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동시에 어쩌면이 아니라 감각 이전에 미리 앞서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예측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고 지각,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감각되어지기 이전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지각 시스템에 의해서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 그런데 그 예측이 실제와 다른 경우는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시각과 관련해서는 착시라 얘기할 수 있고 사회 심리적으로는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지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각과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에 다 적용되어지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경우 보시면 여기에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흰 삼각형?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흰 삼각형 없습니다. 바로 이거 팩맨이랍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모서리가 배치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지도 않은 이러한 흰 삼각형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뭐요? 주변 맥락에 따라 아까 앞선 레티넥스 이론에서 봤던 그러한 색지각도 그렇고 맹점에서 일어났던 그런 채워넣기도 그렇고 이 경우도 주변 맥락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지각하게 된다.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뭐요? 예측을 통해서 해석한다. 그러한 예측 시스템으로서의 지각 하에서 맹점에서 채워넣기도 설명할 수 있고 색지각 관련된 레티넥스도 설명할 수 있고 이거는 색깔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시각 관련해서 형태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예측하는 시스템, 지각은 예측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는 이거는 푸른색 영어로 좀 쓸까요? 죄송하지만 예, 블루하고 영어로 쓰니까 다 철자가 똑같네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푸른색하고 검정색으로 그렇게 보여요. 푸른색 줄무늬, 검정색 줄무늬로 보여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검색 줄무늬와 흰색 줄무늬로 보여지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보는 게 아니죠.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 우리가 쭉 고려해 볼 때 결국 보여지는 건데 저한테는 이것이 푸른색 줄무늬에 검정색 줄무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금색 줄무늬에 흰색으로 보여지는 분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 푸른색, 검정색 줄무늬로 보이냐면은 이 지금 원피스가 실내 조명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 시스템, 즉 지각이 해석을 내리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야외 태양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 즉 지각 시스템이 작동하면은 금색과 흰색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앞서 봤던 그 팩맨 이 세 군데에 있어서 중간에 흰 삼각형이 보여지는 것은 진화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측 시스템, 지각의 해석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색지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내 조명에서 본다라고 예측되어질 때 이런 식으로 색이 지각되어지고 이 경우는 실외에서 본다라고 예측되어질 때 이런 색으로 지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이렇게 금색, 흰색으로 경험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사진을 저는 지금 푸른색,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보다 보면은 금색과 흰색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죠? 경험이 우리의 예측 시스템, 달리하면 지각에 영향을 주어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방식대로 그리고 외부에 있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로 이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푸른색하고 금색은 보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앞서 보색이란 거 대립과정 이론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그리고 검정색하고 흰색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입니다. 삼원색 이론에서 제가 파랑 그리고 녹색 그리고
빨강해서 이것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랗다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상체가 있고, 우리가 녹색이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상체가 있고, 또 빨간색도 그러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 색지각을 설명한 것이 삼원색 이론인데, 바로 녹색하고 빨간, 정록생명 설명드릴 때 정록생명이 바로 삼원색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라 했는데, 정록생명 말씀드릴 때 이 바로 녹색과 빨간색이 보색 관계입니다. 그리고 녹색, 빨간색 파장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상체들이 공이 둘 다 반응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노란색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노란색하고 또 파란색이 보색 관계예요. 그리고 검정하고 흰색이 보색 관계고요. 그래서 대립과정 이론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보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적 색채 잔상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대립과정 이론에 보여줬던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실제 뭐 노란 바나나,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 녹색 라임, 그리고 빨간 사과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한참 보신 다음에 흰 종이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색에 가까운 그러한 부적 색채 잔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대립과정 이론은 보색 색채 장상, 부적 색채 장상인데 보색을 경험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색 관계에 있는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블라우스 이 색깔에 있어서 푸른색을 경험하는, 푸른색과 검정색 준무늬를 경험하는 분과 금색과 흰색을 준무늬를 경험하는 분 사이에는 바로 이 색깔들이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Seeing is believing, 지금 착시 현상 관련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 보는 것이 믿는 것이냐?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각, 해석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감각하기 전에 미리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갖추어진 그러한 뇌의 처리 방식에 의해서 예측을 한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예측이란 잘 통제된 하나의 환각일 수 있고, 이 hallucination은 환각을 얘기합니다. 환각이고, 그렇다는 환각이라는 것은 우리 초반에 조현병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양성 증상, 포지티브 심프텀 중에 바로 환각하고 망상, 그리고 사고장애 이런 걸 봤었죠. 그래서 환각, 망상 이런 것, 그리고 사고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하나의 준거가 되어지는데, 환각이라는 것은 뭐 컨트롤 되지 않은 지각이라는 거예요. 자, 요 단어 구별하시겠습니까? 소위 정상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뭔가 잘 쿵짝쿵짝 돌아가는 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환각이라 얘기할 수 있고, 소위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의 환각이라는 경험은 뭔가 고장난, 잘 컨트롤되지 않은,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지각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둘 사이는 제 표현대로 하자면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동영상에서도 지각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서 엉터리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왜곡될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 심리적으로는 편견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곧 편견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다음 문장이 이 둘 사이의 관계, 정상인이 하는 지각과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환각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얘기입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작동하는 에고의 특성과 똑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장애가 모두의 눈에 분명할 정도로 뚜렷해졌을 뿐이다 라는 거. 결국 정상인은 어떻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그것 또한 어떻게 일종의 환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컨트롤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지각, 해석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갖추어진 그러한 처리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적절하게끔 미리 예측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 오류를, 왜곡을 낳고 편견을 낳는 소이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는 것이 과연 믿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각이란 예측 과정이다. 자, 예측이란 말 제가 앞서 동영상 본 이후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장 한번 다 읽어 보시고 제가 왜 이 문장을 읽어 보시라는지 오늘 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